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로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연애한 기간까지 합치면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네요. 아직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쭉, 그리고 신혼 때 잠깐 한국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현재는 미국 동부 지역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양가 지원은 거의 받지 않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기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경제적인 기반이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미국 생활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미국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일 처리도 너무 느리고 한국처럼 빠릿빠릿한 맛이 없어요. 치안 문제도 있고 한국에서처럼 서비스 받은 게 없는데 팁이 당연하다는 팀 문화도 그렇고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나고 자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라도 생기면 자식 교육 때문에라도 눌러앉아서 살고 싶을 것 같아서 남편과 긴 상의 끝에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세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한국에 돌아가게 될 예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4년 넘게 미국 생활하면서 특히 지난 2년간은 정말 마각기였나 할 정도로 미국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걱정될 만한 사건들도 많았는데 연락 한번 해온 적 없는 신우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적은 뻔했어요. 저희 사는 미국에 놀러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슬슬 해외여행도 풀리고 있고 저희도 내년 하반기에는 귀국 예정이니 미국에 놀러를 온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저는 신우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시자 들어가서 무작정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 위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손윗사람 대접은 엄청 받고 싶어 해요. 저 결혼하고 나서도 서열 정리를 하고 싶었는지 잡들이를 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꼭 제가 자기 시키는 대로 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초는 한국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인데 정말 기가 차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명절날 어머님 혼자 음식하게 하지 말고 시부모님 일어나시기 전에 저희가 시댁 앞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차 막히는 거 싫어서 일찍 움직일 생각이고 어머님하고는 이미 몇 시쯤 가겠다고 이야기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일어나시기 전에 저희가 시댁 앞에 도착하라는 소리는 뭔 소린가요? 남편한테 따졌더니 남편도 그런 헛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제가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신우한테 전화해서 누나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녀였다고 부모님을 챙기냐고 우리 걱정 말고 누나네 시댁이나 일찍 가라고 일침을 놓더라고요. 매형이 누나 늦장 부린다고 툴툴 뗀 적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신우가 전화기 너머로 열폭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신우가 무섭거나 보복이 두렵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련히 중간 역할 잘 해줄 거라 믿었고 신우가 도를 지나친 억지를 부리면 저도 딱히 신우라서 내가 참는다 하는 식으로 넘길 생각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 때도 일화가 있습니다. 생신 한 달 전부터 신우가 난리법석을 떨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어머니 생신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 알지? 하면서 저한테 부담을 주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엄마 생일을 왜 며느리인 제가 챙기냐면서 자기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저보고 신우는 신경 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맞는 시어머니 첫 생신이기도 하고 그때쯤에서 남편 회사 일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가게 되는 게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은 찾아뵙기 힘들어질 텐데 저도 의미 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머님 생신은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누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신경을 써줬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거라 말해주니 남편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어머니도 감동하실 거라고 하면서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우한테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엄마 생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고 확인차 전화했더라고요. 어련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딸인 신우가 했던 것보다 제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지적질도 모자라서 이번엔 검사질까지 하려고 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상 차려드리기로 했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신우가 난데없이 제 요리 실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자격증이라도 있느냐, 요리 경력이 있느냐 하면서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입맛을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맛이 좋으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너가 해봐야 엄마가 한 거보다 맛있게 할 수나 있겠냐고 간도 못 맞추다가 기껏해야 조미료 때려 넣는 게 전부지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밥 사드릴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음식 할 정성이 있으면 밖에 있는 식당을 알아보라고. 요즘 어른들은 돈으로 효도하는 것 좋아하지.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 티도 하나도 안 나고 싫어하신다고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미주알, 고주알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말이 많아서 회사 일 바쁘다고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음 날에도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식당은 알아봤냐면서요. 혹시 우리 엄마 취향을 몰라서 못 고르고 있을까봐 자기가 몇 개 추렸다고 하면서 어디 호텔에 있는 해산물과 일식 오마카세부터 해서 강남에 있는 비슷한 형식의 오마카세집 몇 개를 쭉쭉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좋아하실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약을 해놓겠다 하면서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우 말도 일리가 있기는 했어요. 전날부터 음식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초보주부다 보니까 무조건 음식들이 성공한다는 확신도 없었고 괜히 신우 말대로 어머님한테 맛없는 거 억지로 드시게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정성이 중요하다지만 퀄리티도 중요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말한 곳들 몇 군데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있었어요. 인당 10만 원은 우습게 나오는 엄청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뭐 우리 기념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가 말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괜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음식이 맛없어서 점수는 점수대로 깎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다 했어요. 남편도 뭐 고생스럽게 음식을 하냐. 사 먹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고 뭐가 됐든 제 마음 가는 쪽으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음식 맛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 거 몰라주실 분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다 화면을 쓱 보더니 그래도 지금 보는 그런 곳들은 예약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가 추천해준 거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어머님은 날생선류는 식감도 이상하고 전혀 입에 안 대신다고. 그런데 암만 요리도 몇 개 나오지만 대부분 음식이 날생선이 주로 준비되는 곳인데 어머님이 일식집에 가시면 드실 게 없지 않겠냐고 하면서 가만 보니 누나가 지가 먹고 싶은데 지 돈 내고 먹기는 비싸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어머님 생신 챙기는 척 한 달 전부터 아주 저를 호달구더니 비싼데 지 돈 주고 외식하기 싫으니까 저희가 예약하게 만들어서 계산까지 시키려던 속셈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챙기는 거라고 우기던 게 어떻게든 저한테 계산시킬 구실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예 신우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생신은 제가 직접 챙겨드릴 계획이니 더 이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당일에 신혼여행 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음식을 정말 넉넉하게 해서 갔는데 제가 한 음식이 먹기 싫은 건지 뭔지 신우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생신이 지나고 2주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신혼에는 기어이 그 비싼 식당을 예약해서 시부모님과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생신날 제대로 된 거 드시지도 못했을 텐데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날생선 음식 나오는 것 보고 어머님은 시작부터 나오는 음식을 제대로 즐기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비싼 음식이라니 입에는 한 번씩 다 대보시더라고요. 신우가 말로만 효녀인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웬일로 큰 돈을 다 쓰네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 신우는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심지어 시부모님께서도 왜 계산을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6명 식사에서 120만 원이 나왔는데 신우가 난데없이 저희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출가 외인이라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효도는 아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네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자기가 엄마 아빠 대신해서 니들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니 거기서 뭐라 한마디도 못하겠고 치를 떨고 있는데 자기도 시댁에서 자기 시부모님한테 제가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너도 출가 외인이니까 시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잘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했어요. 저희 거랑 시부모님 거에서 80만 원 했습니다. 신우한테 무슨 말인지 딱 알겠다고. 그런데 신우는 출가 외인이니까 남의 집 식구지 않냐고. 시부모님은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계산할 수 있는데 출가 외인인 신우 거는 제가 할 필요 없지 않겠냐고. 그러니 두 분 드신 건 둘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정말 얻어먹을 요량이었는지 비상금도 한 푼 안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 뭐라 하지는 못하겠고 계산해 주시던 직원분께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니까 40만 원도 통장에 없는 건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신우네 걸 계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도 신우네한테 돈을 깜빡 잊고 두고 온 것 같다고. 사위 체면이 있으니 이건 당신이 사위한테 빌려주는 걸로 하겠다 하시면서 돈은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신우 남편도 얼굴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니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고요. 밥 먹는 동안에는 호텔 1층에 있는 카페가 분위기가 끝내준다 어쩐다 했었는데 꼴을 보아하니 얻어먹기는 글른 것 같고 커피 한 잔에 10,000원씩 넘게 주고 자기들이 계산하게 생겼으니 1층 도착해서는 꽁지가 빠지게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신우나 아주버님이나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한 쌍의 바퀴벌레 같았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이 잘 맞아서 좋겠네 싶었습니다. 남편도 안 그렇고 시부모님도 좋으신데 신우는 왜 저럴까 싶었어요. 신혼 때 짧은 기간 동안 신우랑 있던 일만 나열해도 이틀 밤은 꼬박 새겠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우가 난데없이 미국에 놀러올 계획이 있다고 전했을 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오랜만에 가족들 만난다고 들떠 있어 보여서 오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랬어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여행도 힘들고 휴가에도 가족들 보러 귀국하는 건 꿈도 못 꾸던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내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거의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 저희들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외롭기도 했었거든요. 특히나 회사 다니는 남편이 그런 우울감이 더 심했는데 신혼애가 이번에 놀라오면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내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향수병에 지쳐있는 남편이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오라고 하지 싶더라고요. 신우가 미국에 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통화를 남편 대신에 제가 자주 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비싼 돈 들여서 오는 여행인데 너무 몰라도 뭘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몸만 오려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보통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면 여기 정도는 꼭 가봐야지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인 뉴욕 근처이기는 한데 관광으로 유명한 맨하탄 시내까지는 차로 거리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저희 집을 거점 삼아서 뉴욕 관광을 하면 그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맨하탄이라는 곳이 사실 특별한 애착이 없는 경우에는 2주 동안 구경 다니고 관광 다닐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유명한 곳은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신우는 딱히 어디 가고 싶다는 것도 없어 보였고 알아보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원래 계획 세우고 행동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편은 어차피 회사에 나가야 하기도 했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많으니 누나네가 오면 근처는 우리가 같이 다녀주고 나머지 날들은 여행사에 소개를 시켜줘서 패키지 관광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주자 하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했는데 사실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보나마나 그 돈 내기 싫다고 빽빽거릴 게 뻔한데 신우가 미국 와서 지내는 2주 내내 꼬박 어떻게든 내 돈을 지 돈처럼 쓰려고 들지 눈에 그 모습이 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버렸어요. 아주 신우가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면세점 봉투를 들고 오길래 지들 거 쇼핑했구만 싶었는데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는 겁니다. 뭐 좋은 건 아니고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었어요. 남편 맛이라고 양주도 한 병 사왔더라고요. 신우가 이런 인사치레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싶더라니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점심도 사준다고 하길래 제가 혹시나 싶어서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순식간에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웃으면서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거 먹자고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저 정도까지 바뀔 수 있나 싶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같이 다니고 남편 출근한 동안 같이 뭐 뒷써주는 시간에 패키지 관광 같은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걸 다녀오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우가 뭘 번거롭게 그런 걸 알아보냐고 그냥 동생네에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천천히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다고 어디 보내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 왜 저러는가 싶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어서 소름까지 돋을 뻔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다 보니 제가 신혼 때 1년 그때도 몇 번 보지도 못했는데 그때의 경험만 가지고 신우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깊이 반성도 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 시차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길래 그냥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을 손님방으로 개조해놨는데 이 정도면 지낼만 하겠다 하고 신우가 신우 남편하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신우라면 안방을 달라고 해도 충분히 그러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사온 양주랑 해서 집 근처 마트에서 주전부리할 거 간단히 사가지고 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지요. 남편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니까 기분이 한결 나은지 전에 없는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용케 이 시국에 미국 올 생각을 다 했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미국 내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 기름값도 당시에 엄청 비쌌고 해외여행 풀리면서 비행기 표값도 엄청 비싸고 거기에 환율까지 고환율이다 보니 돈돈거리는 신우가 미국 방문을 하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누나가 동생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돈 얼마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저 그때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신우를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도 안 있어서 그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혼애가 남편 보러 왔다고 어디 놀러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으니 남편도 그게 부담이 되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신우랑 신우 남편을 불러서 뉴욕 야경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왔더라고요. 이번엔 저희가 쏘기로 했다고요. 밥 먹으러 가서도 분위기가 전에 없이 좋았고 기뻐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우가 자녀 계획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괜히 아이 일찍 가지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싶을 것 같아서 한국 돌아가서부터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신우가 그러면
저한테 혹시 아이를 키우는 연습을 해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데없이 아주버님이 다니는 회사의 높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손자가 영어 유치원 면접을 보는 족족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미국에 사는 게 생각이 나서 자기가 저희랑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 손자가 영어 유치원 못 가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 도움을 주려나 싶었는데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 법이죠. 신우가 이어서 말을 꺼내길 그 집 손자를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건 윈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자 공부시켜서 좋고 자기 남편은 회사 높은 분 눈에 들어서 좋고 우리 부부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으니 좋다는 거죠. 사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왔겠냐면서 그 사람한테 벌써 선수금도 받은 거고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너네한테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왔으니 그렇게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모처럼 미국까지 왔는데도 유명한 곳 다닐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 그 일만 성사시킬 꿍꿍이 속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쩐지 너무 호락호락하더니 더러운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남편이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그 헛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호응까지 해주니까 신우가 아주 신이 나서는 벌써 우리가 신우 남편 출세 위해 이 한몸 희생하겠다고 받아들이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정색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흘긋거리면서 눈 한쪽을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무슨 작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저도 눈치채고 남편 말에 맞장구 치면서 호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계산하고 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데리고 아예 식당 밖으로 몰래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계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고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차 타고 신은혜에 버려놓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신우가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좋게 사과하고 어떻게든 기분 풀어주려 했으면 편하게 귀국할 수 있게 하루 정도는 데리고 있어주려고 했는데 회사 높으신 분한테 선수금이라고 비행기표부터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면서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너네 때문에 손해보게 생겼다고 그분한테 돈이라도 돌려주게 선수금 받은 걸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왜 우리가 매형 출세를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집 자식을 키워줘야 하냐고 집에 두고 온 여행 가방이며 전부 다 국제택배로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짐 걱정은 하지 말고 미국에 며칠 더 있던 말던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한국 돌아가고도 되도록이면 얼굴 보지 말고 남처럼 지내자고 무단칼에 잘라내듯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무계획으로 왔다 보니 신우가 우리 집 주소도 어딘지 몰라서 그렇게 짐 찾으러도 못 오고 결국에는 아주버님하고 한국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신우 소식을 전해 들은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무래도 남매간의 일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조심조심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도는지들이 다 챙겨놓고 생판남의 자식을 맡아서 키워달라는 부탁하는 신우 편을 들어주실 수는 없었죠. 애는 우리한테 맡겨준다고 돈은 벌써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회사에는 그 돈 도로 만들어준다고 결국 시어머니 돈까지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내에서는 결국 이상한 사람 꼴이 돼버려서 아주버님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네요.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참에 신혼에도 이번 일을 계기로 거지근성 좀 버리고 조금 건강한 정신상태로 무장해서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변할 것 같지는 않은 게 제 생각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1살 여자입니다. 거지근성, 그건 말로만 들었지 내 남편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요즘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평소보다 더 빠지는 것 같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진 것 같고 좋다는 거 다 써봤는데 별로 효과도 못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정말 열이 받아 살 수가 없네요. 남편하고는 연애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30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둘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했어요. 시댁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홀시모 밑에서 자랐고 시댁은 지방이에요. 홀시모 혼자 몸으로 동네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 서울살이 뒷바라지 해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죠. 남편도 뒷바라지만 받으며 살 수 없었으니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적이 없고 취직 준비하면서도 짬짬이 일용직 같은 거 나가서 생활비 벌고 그랬습니다. 대학생활은 제가 모르지만 취직 준비하는 기간은 저랑 마침 연애를 시작했던 시기라서 그런 모습 보고 생활력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도 본가 안 내려가고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서 돈을 더 받는다고 명절 아니어도 집에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지만 같은 시간 일하고 돈을 더 받는 날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남들 다 쉴 때 힘들게 일하고 와서 녹초가 돼서 혼자 집에 있는 모습 보면 많이 측은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걱정되면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명절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명절 음식 먹으면서 분위기도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때 처음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줬고 남자친구도 그때는 염치도 있고 신세졌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잘했습니다. 생활력 강하고 저한테 잘하고 저한테 잘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시댁이 어려운 형편인 건 결혼할 때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취직 준비 기간이 길었지만 남편이 회사도 중견급 좋은 회사로 들어가서 연봉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취직 기간이 짧으니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2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4천만 원을 모아놓은 걸 보니 용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25부터 바로 취직해서 일을 했어요. 월급 많은 직장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것 조금 도와주시고 해서 5년 적금 부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합치면 1억 4천이었어요. 물론 제가 모아놓은 돈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편이 벌 돈이 더 많을 테고 저는 나중에 육아를 이유로 일찍 일을 그만둘 수도 있으니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남편이나 제가 다니는 회사가 둘 다 강남에 있었으면 대중교통 잘 되어 있는 경기권 신도시에 신혼집을 구해볼 법도 했는데 그쪽이라고 집값이 저렴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다니는 회사랑 남편 다니는 회사 위치도 서로 정반대에 있고 경기권에 있으면 출퇴근으로만 버리는 시간도 크고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엄청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이야 불경기라서 집값이 내려가네 어쩌네 하지만 그때는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대출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출이자 달마다 나갈 거 생각하면 저도 일은 나이가 아닌데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없나 싶었고 빌라 전세에 들어가자니 솔직히 TV에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안 좋은 것만 잔뜩 접했던지라 그건 내키지 않았어요. 월세 사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대출 받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그것도 내키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신혼집 구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보다 못해서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은퇴하시면 공기 좋은 곳에 집 짓고 살 계획이셨다고 해요. 은퇴 계획이다 보니 틈틈이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땅도 이미 가지고 계신 상태였고
구체적인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단지 시기를 생각하지 못해서 땅만 가지고 계시고 집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안하신 게 일단 친정집에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때 맞춰서 건축 허가도 받고 업자랑 컨택도 해보고 집을 바로 올리시겠다고요. 당장 저희가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나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집살이도 하는데 대릴 사위는 못할 게 뭐냐고, 그리고 암만 계산해봐도 집 지어지는데 암만 길어봐야 1년이 안 걸릴 거잖아요?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서울에 집이 생기는데, 그리고 남도 아니고 저한테는 부모님, 남편한테는 장인 장모님 한 가족인데 그거 불편한 거 감수 못하겠다고 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물론 부모님 집이 완공될 때까지 월세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릴 것도 아니고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신혼집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좋아하더라고요. 집이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돈을 모으는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대출 없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여유 자금도 훨씬 많아지고 자녀 계획 세우는데도 솔직히 제가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남편 외벌이 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눈치도 안 보였고요. 저희 결혼 날짜 맞춰서 친정 부모님 은퇴 후 지내실 집도 토목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은퇴 후 보낼 집인데 업체 선정하는데도 조금 꼼꼼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집을 증여받았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증여세 다 냈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가지고 펄쩍 뛰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명의를 왜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편이 서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명의를 곧바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이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세 또한 제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으로 다 해결을 했으니 일단은 제 명의로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무슨 억만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길게 하기는 했지만 같이 살았던 건 아니었으니 부부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돼서 공동명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그때 너무 서운해했어서 솔직히 조금 미안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 돈 얼마 들어가지 않은 거 알고 있으니 계속 우기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는 결혼 준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혼수를 새로 할까 하다가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나가시면 그때 저희가 어디 한 달 정도 지낼 곳을 구해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싹 다 새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 돈은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예정된 대로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되었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은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연애하면서도 저희 부모님한테 워낙 잘했기 때문에 같이 한 집에서 지내게 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나름 재미있고 추억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친정 부모님한테 삭삭하게 잘하던 남편이 말 그대로 돌변해버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 밥 먹을 때 말고는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문 닫아놓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 불편해 죽겠다 티를 팍팍 내고 다녔어요. 연애할 때 저희 집에 놀러오면 알아서 청소기도 한 번씩 돌리고 식사 준비하시는 어머니 근처에 가서 자기가 도와드릴 건 없냐고 묻던 싹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저희 아버지와 반주도 같이 하고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같이 두면서 정말 집에 아들 하나 생긴 것처럼 잘하던 남편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많이 당황해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그냥 불편한가 보다 하시겠는데 잘하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지금 제가 자기한테 바라는 게 대리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 맹목적으로 저희 부모님 기분 맞춰서 아양 떨고 애교 부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솔직히 저희가 큰 도움 받는 건데 해야 할 도리하는 게 어떻게 대리효도냐고 그랬죠. 반대로 제가 같은 이유로 시집살이 하고 있으면 밥때만 빼꼼 나와서 차려준 밥 먹고 들어가고 당신처럼 불편한 티 팍팍 내고 있으면 나한테 안 서운할 거냐 아무 말도 안 할 거냐 한마디 했죠. 할 도리 해야 하는 걸 대리효도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을 못하다가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느냐고. 진명이가 제 걸로 돼 있으니 따지고 보면 저만 도움을 받는 거 아니냐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사람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나랑 결혼한 게 당신이고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면 그때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지금 집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 포기하겠다.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 둘이서 대출 갚아나가며 공동명의로 집 구해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또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당신 하는 행동이 딱 그거 아니냐고. 공동명의 해주기 전까지는 남처럼 지내겠다고 시위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뒤로 연애할 때 하던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문 쾅 닫아놓고 시위하듯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친정아버지 술상대도 해주고 집안일 같은 거 조금씩 도와주고 하면서 딱 할 만큼만 하더라고요. 약간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친정부모님이 조금 안심한 듯 보여서 저도 길게 말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친정에서 신세지면서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건 이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이야기가 돼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100만 원을 보내드려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한 거랑 다르지 않느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계산서를 들이밀면서 저희가 한 달 친정에서 지내면서 배달음식 시켜 먹은 금액하고 한번 부모님 모시고 같이 고기 먹으러 다녀온 것, 친정어머니랑 같이 장보고 와서 제가 계산한 것 등등 해가지고 금액을 싹 다 적어놨더라고요. 양가의 효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희가 친정에서 지내면서 안 해도 되는 지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돈만큼 자기 어머니한테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얼이 빠져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말로 배달음식이며 외식한 거며 심지어 장봐온 거 계산해준 것까지 지는 안 먹었나요?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어도 친정 부모님이 닭다리는 사위가 먹으라고 주시는 분입니다. 다리가 2개니까 장인 장모님 드시라고 거절할 법도 한데 2개 다 지가 먹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밥 먹는다고 매일같이 고기 반찬 만들어 먹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장봐드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가족 결혼 전에는 평소에 그냥 마른 반찬에 국물도 없이 간단하게 식사 때우고 아침에는 밥 대신 누룽지 끓여서 숭늉 마시고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사위 배고프면 일할 때 힘 안 난다고 매 끼니마다 고기 반찬 해주시고 정 없으면 스팸이라도 한 조각씩 구워서 올려주시고 했어요. 자기 처먹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계산 대신 해준 게 효도라고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떠들고 있으니 저는 2차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하니 나중 가서는 자기도 자기가 억지 부리는 걸 아는지 자기가 가끔씩 장인 술상대도 해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니 그런 것도 다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요. 너 지금 여기 삭받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해주는 걸로 치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지. 그렇게 하나씩 계산하고 들면 나도 똑같이 계산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으로 효도할 거다 하니 꼼짝도 못하더군요. 왜 그렇게 불공평해하고 자기 엄마 못 챙겨서 저렇게 안달인가 했는데 이때 싹을 보고 아예 일찍 관두던가 해야 했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홀씨목 걱정에 저러는 건 줄 알고 이해하려고 들었던 저와 저희 부모님만 중간에서 바보가 돼버렸네요.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부모님 은퇴 후 지내실 주택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때에 맞추어 부모님 이사 나가셨어요. 제 평생을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왔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지낼 생각을 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차로 2시간이면 보지 않느냐고. 그리고 두 분 완전히 은퇴하신 거라 당신들이 오셔도 된다고.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 짐이 빠지고 나니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었어요. 부모님이 나간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제일 먼저 한 건 집들이 한다고 서울에 시어머니를 초대한 겁니다. 친정부모님 나가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 집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겠나 싶었지요. 남편이 어머님 데리고 집 소개해주는 동안 저는 간단히 과일 같은 거 씻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정부모님 계시던 동안 지내던 저희 방을 소개하면서 어머님께 이 방은 어머니가 지내실 방이라고 말을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어머님 계시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님이 피곤하다고 방에서 잠깐 눈 좀 붙이신다고 하는 동안 남편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지내실 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글도 모르냐는 듯이 어머니가 지내실 방이 어머니가 지내실 방이지 뭐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한테 방 한 칸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통보를 할 수 있느냐고 하니 남편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되려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여태 장인 장모 내가 모시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엄마 차례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지낸 시간이 반년이 조금 넘습니다. 토목공사부터 인테리어까지 딱 6개월 걸렸고 허가 문제랑 기타 등등 해서 그거 길게 잡아봐야 2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는 시부모도 모시고 살아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우기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효도에 미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친정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얼마나 자격지심이 생겼기에 저러는 걸까요? 벌써 시어머니 와 계신 지도 일주일째인데 어머님도 그냥 여기서 눌러 살기로 정하신 건지 언제 갈 건지는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아들 덕분에 서울 생활도 다 해본다 하면서 좋아하시고요. 아직 원래 지내시던 곳 정리하신 게 아니니 돌아가시긴 하실 텐데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예요. 난데없이 거기 다 정리했다고 진짜 여기로 짐 싸서 오실까봐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4개월 만에 후기 보내드립니다. 공동명의 가지고 치사하게 굴던 게 저런 꿍꿍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려서 제 명의로만 집을 유지해둔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저희가 친정부모님 도움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차례라고 우기는 남편하고 더 길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었는지 평소였으면 꼼꼼히 알아보고 빼도 박도 못하게 진행했을 사람인데 효도할 생각에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관계 증명만 가능하면 자기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르냐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애초에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결혼 전에 증여받은 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저러고 있던 거예요. 결혼하고 친정부모님하고 곧바로 같이 살았고 살다가 두 분이 이사를 나가셨으니 집단에는 증여가 그때 이뤄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이나 마찬가지니 분할해 가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결혼기간이 고작 1년인데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나 있는지 어차피 소송으로 가봐야 시부모 봉양을 강요하는 남편한테 이 결혼에 대한 파탄 사유가 분명할 것 같은데 위자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뿔싸 싶었는지 그때부터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똥멍청이도 아니었는데 참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지. 결혼을 했으니 부모에 대한 효도도 똑같이 나눠서 해야 맞다는 게 남편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어머니한테만 잔뜩 기울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중 가서는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장인 장모님한테 하는 것만큼 두 명치의 효도를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남편이 고집 그만 부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친정 부모님은 친정 부모님대로,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자 하고, 부모님께 효도는 딱 남들 하는 만큼의 도리만 하자고 했으면 용서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한테 신세는 있는 대로 져놓고서는 혼자 자격지심의 시어머니한테만 효도해야 한다고 하는 저게, 저는 이해가 도통 안 된다는 말이죠.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효도가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대리효도 시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다고요. 결국 효자 남편은 저보다 홀시어머니를 택했네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는 아직도 서울에 안 오시고 지방에 혼자 계십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혼했다 죄책감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 갔을 때부터 혼자 지내던 아들 뒷바라지를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려니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자기 부모님만 소중하다고 생각한 남편은 모든 걸 잃고 저렇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혼하게 되었을 텐데 괜히 저도 공동명의니 뭐니 제3분할이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을 때 빠르게 결단해서 빠르게 이혼해버린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바닥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돈 문제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있으면 바닥 그 밑에 못 볼 꼴까지 더 봐야 했을 생각만 하면 역시 이혼이 제 인생의 흠이 될 수도 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아직도 모든 게 어렵고 낯설기만 한 초보주부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서로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에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름을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가려고 하는 게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이해심 그렇게 많고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해주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남편이 되고 나니 이 이해심은커녕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가 되는 효자가 돼버리네요. 대리효도 그거 정말 말로만 들었지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첫 해였던 작년에는 아무래도 시국이니만큼 친정에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친정어머니께서 기관지 쪽이 안 좋으셔서 친정 부모님이 은퇴 후에 시골로 귀농을 하셨거든요.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다 보니 운전해서 가는 길도 멀었고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저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가는 게 조금 그랬어요. 어머니께서도 결혼식 때 이쁜 모습 봤으니까 그거면 우리 딸 1년은 안 봐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말 듣고 눈물이 다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얼굴 한번 안 비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올해 설날에는 한번 가야지 했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쳐서 친정 부모님하고 미리 통화를 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우리 신경 써준다고 길이 먼데 뭐하러 피곤하게 오냐고 한번 접어주시는 말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그렇죠. 아직은 위험하겠죠? 하면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식으로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벌써 말을 끝낸 상황이더라고요. 저한테 장모님께서 오지 말라시던데? 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서운하기는 했지만 당시 변종이다 뭐다 한참 떠들썩한 상황이었기에 저도 안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아무튼 그렇게 친정 방문은 피했지만 친정에 가지 않은 만큼 시댁에는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시부모님 결코 나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도 딸 없는 집이라서 딸 가진 집만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고 며느리 생기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시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해도 저는 며느리이지 딸은 아니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결국 딸과 며느리는 다르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같은 시부모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시부모님 저 어렵게 대하고 잘해주시긴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에 일이 생기면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져주기를 바라셨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시댁은 또 신혼집에서 가까웠기에 1년 내내 친정 한 번 방문하지 않았던 동안 시댁에는 주구장창 다녔거든요. 남편은 딸 같은 며느리 운운하면서 시어머니 무슨 일만 하고 계시면 저보고 도우라며 대리호도를 강요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보고 눈치가 있네 없네 하면서 얼른 가서 거들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 일이면 아주 눈이 뒤집어져서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더군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이 아주 난리법석을 떠니까 어머님도 하는 수 없이 간단한 것들만 골라서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온다고 할 때면 제가 할 만한 간단한 일들을 미리 만들어서 제가 할 일을 미리 정해놓고 계시거나 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남편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일도 편한 것만 골라놓으신 시어머니 배려였지요. 그때야 워낙에 결혼 초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으니 알아서 눈치 보면서 시어머니를 도왔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 부모님께 잘 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올해부터는 슬슬 풀리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결혼 이후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친정 한 번 간 적이 없었잖아요. 어버이날이 다가오기에 남편에게 올해 어버이날에는 꼭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에서 조금 가기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으로는 올해는 찾아뵈야지 하면서도 계속 한마디씩 덧붙이는 말이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면 피곤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거 뭐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던가 해야지 친정이 멀어도 너무 먼 거 아니냐 하면서 생각도 없는 말만 저렇게 하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장인 장모님한테 전화나 한 통 드려야겠다 하더라고요. 능글맞게 말하는 거야 남편이 워낙에 잘하는 거라 별 시덥잖은 이야기로 친정부모님한테 안부도 묻고 분위기 좋게 대화 잘 이끌어가다가 이때다 싶었는지 거기까지 가려면 길이 어떻고 운전하는 게 어떻고 하면서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한테 가는 길이 멀어서 힘들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위라고 눈치를 보시지만 그래도 1년이 넘도록 찾아뵌 적이 없는데 친정어머니도 한 번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명절이 아니라 차도 그렇게 막히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리고 저도 면허가 있으니 중간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교대하면서 오면 덜 피곤하지 않겠냐 하셨대요. 남편은 전화 끊으면서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도 그럴게 매번 코로나다 뭐다 먼 길 운전하는 거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거라 하시면서 안 와도 된다고 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드디어 친정에 내려가기로 완전히 정해졌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한쪽만 챙기냐, 시댁은 안 챙기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버이날은 하루밖에 안 되니까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계속 안 가겠다는 식으로 빼더라고요. 기어코 어버이날 바로 직전에 같이 친정 가기로 한 거 말을 바꿔서는 자기는 시댁에 갈 테니 친정에는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경 써준다고 차키는 저한테 주겠다고 생색을 내는데 참 그때 기분을 글로 표현하려니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간다 그러면 분명히 오지 말라고 하실 분들이기에 친정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 혼자서 출발했어요.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는데 저 혼자 차에서 내리니까 친정 부모님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저희 온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건지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사위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사위인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다가 반찬통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잔뜩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의 속상한 마음과 서운함에 혼자 서울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도 착한 며느리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돼주겠다고요. 그렇게 혼자 친정 다녀왔더니 남편은 잘 다녀왔냐, 먼 길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소리도 없고, 그래도 미안은 했는지 제 눈치 보면서 본체만 채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벼르고 있었죠. 계속 그러고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요. 효자 남편은 주말 되자마자 어버이날에 저는 친정 가서 없었으니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게 맞다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니는 친정 다녀왔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도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시댁에는 미리 말씀을 드린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온다고 음식 준비에 한참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나서서 일을 도왔으니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시킬 만한 간단한 일 몇 개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밑반찬거리 좀 다듬어 놓으라시길래 밥은 집에서 제가 다 먹는다고 남편을 삐쭉 가르치고, 저는 회사 일이 요즘 너무 바빠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고 하고 방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져서 누웠어요. 벌써부터 떨려서 심장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문제 있냐고, 너가 딸 같은 며느리 해달라며? 내가 딱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반찬인 나만 먹으라고 해주시는 거냐고, 너도 먹지 않냐고 하면서 아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딸만 엄마를 도와야 되냐고, 너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반찬거리는 너가 가서 다듬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문 닫아버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러는 거 처음 보니까 당황했는지 따라 들어오지 않고 가만 내비두더라고요. 쉬겠다고 들어왔지만 쉬는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았네요. 아무튼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는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쭈뼛거리며 들어와서는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손맛 좋으신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날은 착한 며느리 하러 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획한 대로 반찬 투정을 시작했어요. 맨날 아들 좋아한다고 돼지고기 반찬만 해주신다고. 저는 푸릇푸릇한 신선한 나물 반찬 좋아하고 돼지고기는 냄새나서 못 먹는다고요. 다음부터는 저도 맛있게 먹게 소고기 반찬도 해달라고 투정 부렸습니다. 반찬 워낙 맛있게 해주시기에 투정은 했지만 밥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식사 끝나자마자 저는 소파로 달려가서 드러누웠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날 했던 것 중에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이때쯤에는 저도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눈치를 채신 건지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피해서 소파에 기대 바닥에 앉으셨어요. 제가 소파에 누워있고 그 앞에 소파를 등받이 삼아서 바닥에 앉으신 시부모님을 보니 제가 진짜 이 집 딸 같고 친정 부모님이 생각이 났네요. 그만큼 위화감 없이 어려운 마음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편하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과일 좀 먹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외가 완전 꿀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 소리 듣고 남편한테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너가 가서 좀 깎아오라고 했어요. 남자도 과일 깎아버릇 해야지. 나중에 처가에 가서도 알아서 척척 과일도 내오고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이 이때는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려고 하길래 어머님이 중간에 껴드셔서 과일 가져다 줄 테니까 사오지 말고 있으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때는 저도 제가 너무 선을 넘나 싶어서 어머님 도와드리러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얼굴에 계속 미소를 가지고 계신 걸 보니 딱 봐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여 안심이었어요. 과일 집어먹을 포크랑 이런 걸 챙기고 있는데 어머님이 참외씨를 홀랑 걷어내서 버리시더라고요. 참외씨가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못된 정보고 참외씨의 몸에 좋은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도 그걸 알긴 아시는데 아버님이 요즘 소화도 잘 못하고 껍질 단단한 거만 드시면 그렇게 화장실에서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씨는 발라내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남편 보고 이리 좀 와보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남편한테 아버님 소화기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다고,
원래 나이 드시면 소화력도 줄어들고 하는 거라고 저보고 호들갑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체감이 될 만큼 안 좋아지신 건데 그걸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주둥이로만 효자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도 좀 모시고 가보고 그러라고. 몸이 평소랑 다르시다는데 너는 자식이 돼서 걱정도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걸 당연한 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당장 내일이라도 월차를 쓰든 무단결근을 하든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도 자기 부모님 앞에서 저한테 한 소리 들은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역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덤벼들더라고요. 보자 하니까 아주 자기가 그렇게 쉬워 보였냐면서 이제 나이 드셨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고집을 부리네요. 보다 못해서 아버님한테 다음날 시간 비워두시라고 제가 회사 월차 쓰고 오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그 상황에서 안 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도 남편한테 져주기 싫어서 꼭 병원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삐쳐서 집에 가는 길 내내 집에 도착해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붙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저는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내시경으로 용종 몇 개 제거하고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검사도 다 순회하듯 돌고 왔어요.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같은 건 따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 수치도 높으셨고 전반적으로는 검사받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시지 않냐고.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드니까 좋았냐면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 아버님이 저 보는 앞에서 남편 머리통을 후드려 갈기셨어요. 그게 자식 새끼가 할 일이라고 자주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얼굴 비추고 가는 게 효도가 아니고 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효도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갑자기 그동안 참았던 게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감동하거나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억울했거든요. 제가 우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우냐고 묻길래 그동안 남편이 저 서운하게 만들었던 거를 다 말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라고 강요하는 건 둘째치고 지난 어버이날에 친정 가기 싫다고 각자 부모 챙기자고 하고 저 혼자 보낸 일부터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서는 남편한테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때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어버이날은 하루니까 자기는 시부모님 챙기고 저는 친정 다녀오고 각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남편이 고개만 숙이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아버님께서 아주 내가 자식을 후레자식으로 키웠다고 하시면서 정말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거의 두들겨 패다시피 잡들이를 했습니다. 매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환기시켜보려고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한 번씩 하시는 인자한 회사 부장님 같은 이미지였던 시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대신 사과해 주셨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얼마나 서운했을지 다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말하셨어요. 두드려 맞을 만큼 두드려 맞은 남편한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군요. 한동안 시댁 올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느끼기엔 남편이 충분히 친정의 아들 같은 사위 노릇하면서 효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다시 찾아오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혹시나 친정에도 효도 안 하고 시댁도 무시하고 지 혼자 독고다이로 살려고 하면 그때는 저보고 이혼하라고 아들 자식한테 물려주려던 거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전 재산을 저한테 전부 주겠다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서 앞으로 친정에도 잘한다고 하면서 지 부모님 앞에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더군요. 시부모님이 사과할 상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고 눈치를 주시니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당장 풀어줄 생각은 없어요. 벌써 5개월 가까이나 지났고 사실 그 사이에 추석 말고는 딱히 방문할 날도 없어서 친정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러는 건지 친정 방문에서는 집 청소도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어디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시기는 하지만
언제 또 사위한테 저렇게 효도 받아보겠어요? 그냥 즐기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한 대로 시댁에는 따로 방문을 안 하고 있어요. 단, 그건 남편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저 혼자서 2주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있어요. 가끔 남편 야근 때문에 혼자 밥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시댁으로 퇴근할 때도 있고요. 가서도 며느리 노릇이 아니고 딸 노릇 실컷 해드리고 옵니다. 방문하는 날에는 뭐가 먹고 싶다고 전화도 드리고 가서도 시부모님 영양제 같은 거 요일별로 다 챙겨놓고 보조제 같은 것도 다 채워드리고 있어요. 가끔씩 용돈도 조금씩 질러드리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확실한 건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해놓고 착한 며느리 짓 할 때보다 지금 진짜 딸처럼 거리감 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가식을 떨쳐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님도 아들밖에 없는 집이라 서운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딸이 생겨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고요. 제가 남편 복이 없을 뻔했는데 시부모님 복이 있었네요. 남편은 많이 반성하고 친정에도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안부 전화 같은 거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금방 풀어주지는 않으려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잖아요. 정말 제가 시부모님께 하듯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다시 시댁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